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강 지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질의 체내 기능, 다시 얘기하면 지방이 우리 체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구분으로 봤을 때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필수 지방산으로 구분해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는 지질의 분류와 소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질의 분류는 크게 중성지방과 인지질, 콜레스테롤로 분류된다고 이야기했죠. 먼저 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 3분자가 에스테를 결합한 것으로서 식품이나 체지방의 95%는 중성지방으로 체내에 축적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인 지방산, 지방산은 탄소 수에 따라서 짧은, 중간, 긴으로 나눠준다 그랬고요. 이중 결합의 수에 따라서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 또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오메가3냐 6냐 9이냐 라고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화지방산의 사슬 모양에 따라서 시스형이냐 트랜스형이냐 라고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리세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산기에는 지방산이 결합되고 있고, 세 번째 수산기에는 지방산 대신 인산기와 염기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인지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탄소가 4개의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소수성을 가진 대표적인 스테롤로서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되고 있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질의 분류 다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강의, 나는 지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반 상식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첫 번째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은 각각 지질 에너지비가 25% 이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25%는 개별 식품이 아닌 총 섭취 식품 중에 지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질 에너지비가 25%라는 것은 오답입니다. 문제 속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심장병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이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심장병, 즉 심장병은 한번 잘못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으로 병원에 후송되지 않으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만큼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이 중요시되고 있다.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낮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지질, 다시 얘기하면 지방의 체내 기능, 체내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지질의 종류가 크게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필수 지방산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서 체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지질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방의 인체의 기능을 알아보면요, 지방의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성지방의 체내 기능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고효율의 에너지 급원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맛이나 향미, 포만감을 제공하고 체온 조절 및 장기 보호를 기능한다. 이거를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보냈는데, 본격적으로 지질의 체내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지방의 여러 가지 역할을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방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밑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호르몬을 분비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 쓰지 못해서 남아도는 지방이 장기와 장기 사이에 쌓이기도 하고요. 또 몸속 곳곳에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 암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애물단지인 뱃살이 원래는 가장 쉽게 빠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연구 논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피부 및 지방인 피하지방과 뱃속 내장지방의 기능 차이를 연구한 논문이다. 내장지방이 대사작용도 더 활발하고
지방 분해 호르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분해가 더 쉽게 된다는 결론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질의 체내 기능은 건강과 가장 밀접한 5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지질이라고 했는데요. 지질의 구성 성분 중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중성지방의 체내 기능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효율의 에너지 급원입니다. 지질은 1g당 9칼로리를 내는 고농축 에너지 급원으로서 체내에 저장될 때 탄수화물과는 달리 물을 소량 함유하므로 탄수화물보다 에너지 저장량이 훨씬 많습니다. 피부 밑에 피하나 복강 등 지방 조직에 저장된 이 체지방은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고로서 식품 중 지방과는 달리 1g당 7.7칼로리를 냅니다. 체지방 비율은 연령과 에너지 섭취 상태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남녀의 경우 각각 15%, 25%로서 여자의 체지방 비율이 더 높습니다. 남자는 15%, 여자가 25%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의 체내 기능은 고효율의 에너지 급원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인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지질에 용해되어 지질과 함께 흡수되므로 지질 섭취량이 적거나 흡수 불량증과 같이 지질 흡수에 장애가 있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량도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서 이 중성지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체내 기능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필수 지방산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인체의 성장 및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게 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에는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이 식물성 기름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맛이나 향미, 포만감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지질은 음식의 맛과 향미를 주고 당질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위를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서 위에 오래 머물수록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돼지 기름에 볶아 먹는 이 볶음밥 누구나 다 좋아하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돼지 기름을 위해서 이 중국 요리에서는 요리를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체온 조절 및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피하 지방 조직은 외기로의 체온 손실을 막아주므로 추위에도 체온 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체지방은 유방이나 자궁, 난소, 정소 등 생식기관과 심장, 신장, 폐 등의 주요 장기를 감싸고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좋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중성지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중성지방의 체내 기능은 고효율 에너지 급원과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 촉진하고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며 맛이나 향미, 포만감을 제공하고 체온 조절 및 장기 보호 기능을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인지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로서 인지질 가운데서 특히 레시틴은 세포막의 주 성분입니다. 이 세포막은 인지질이 서로 마주보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요. 인지질의 친수기는 세포막의 표면으로 향해서 혈액과 접하고 인지질의 소수기에는 세포막의 내부로 향하고 있어서 혈중 수용성, 지용성 영양소의 세포 내로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세포막의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단순하게 그려진 세포막의 구조인데요.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채널의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고요.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부분이 있고 위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으며 소수성 부분이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단면으로 한쪽을 띄어서 그려놓은 것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세포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수성 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 가운데 있고요.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부분이 외측막과 내측막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인지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담즙산을 형성하고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고 네 번째는 비타민 D의 전구체를 합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첫 번째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의 성분이 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뇌,
신경 조직에는 콜레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성장이 왕성한 유아나 소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성장기에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인체에 있어서 간이나 신장, 뇌, 신경조직 등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필수 지방산으로 구분을 하죠. 두 번째는 담즙산을 형성한다는 것인데요. 이 긴 사슬 지방의 소화와 흡수에는 유화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린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담즙산을 합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와 흡수에 있어서 이 담즙산이 없으면 유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화 흡수를 하는 데 있어서 담즙산을 합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성호르몬으로서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레곤이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요. 부신 피질 호르몬으로서 알도스테론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성호르몬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관여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부신 피질 호르몬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시키는 체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비타민 D의 전구체를 합성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구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전구체는 화학에서 다른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합물로서 특정한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로서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것으로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의 전구체에 합성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전구체인 고유명사입니다.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합성하여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7-디하이드로는 비타민 D의 전구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콜레스테롤의 체내 기능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담즙산을 합성을 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고 비타민 D의 전구체를 합성시킨다 라고 이 정도로 콜레스테롤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제일 중요한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은요,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유지, 생리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부족하므로 식사를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6계 지방산인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필수 지방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리놀레산으로부터 합성되지만 그 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으로 간주합니다. 필수 지방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병을 예방하고요, 생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의 유지를 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를 합성하는데요. 아이코사노이드는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세포막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의 유도체로서 생리 활동을 가지는 자가 분비 호르몬을 우리가 아라코사노이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필수 지방산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피부병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무슨 피부와 관련돼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수 지방산은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이면서 결핍 시 피부가 건조해지고 벗겨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질의 체내 기능 중 필수 지방산은 피부병의 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막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으로서 지방산은 세포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이곳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일정 비율로 존재해야 세포막의 적당한 유동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이요, 아까 배웠죠. 이것의 두 번째 탄소에 에스테르가 결합해 있으면서 세포막에 적당한 유동성을 부여해주는 기능과 관련하기 때문에 지질의 필수 지방산은 생체막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의 유지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과 관련된 영양소는 비타민 A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필수 지방산도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뇌 조직과 망막에 다량 함유된 DHA는 여러분 아시죠? 식품에서 직접 섭취되거나 알파 리놀렌산,
또는 EPA로부터 합성되는데요. 설명하겠습니다. EPA. 뇌의 폐백질이나 망막의 구성은 지방산의 50% 이상이 DHA이므로 인지기능, 학습 능력 및 시각 기능과 관여합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은 수험생들이나 성장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호르몬의 이름 중에 하나인 아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를 합성시킨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포막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의 이도체로서 생리활동을 가지는 자가분비 호르몬이 아이코사노이드라고 얘기했고, 전구체는 화학에서 다른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물로 특정한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의 합성에 관여한다는데요. 탄소수가 18개인 지방산인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으로부터 불포화도가 증가하고 사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오메가6, 오메가3 계열의 여러 지방산들이 합성이 되는데요. 우리 그림에서 봤죠, 지난 시간에. 리놀레산은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며 이 지방산으로부터 아라키돈산이 합성되는데, 아라키돈산은 육류와 난황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편 들기름에 많은 알파 리놀렌산은 콩기름이나 참기름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EPA를 합성합니다. EPA는 등푸른 생선과 어유에 많이 들어있고 성장기의 두뇌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죠. 그러면 세포막의 지방산인 호르몬의 종류인 아이코사노이드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응고와 관여한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코사노이드 생리적 기능이 없다면 피가 나더라도 멈추지 않는 증상을 보이겠죠. 저도 몇 년 전에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 갔더니 제일 먼저 아이코사노이드의 증상을 확인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코사노이드의 생리적 기능은 첫 번째가 혈액 응고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메가6 계열과 오메가3 계열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오메가6 계열은 혈소판 응집을 통해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오메가3 계열은요, 혈소판 응집을 저해하며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중에서 혈액 응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아이코사노이드는 혈압과 관련돼 있다는 것인데요. 오메가6 계열은 혈관 수축을 통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오메가3 계열에서는 혈관 확정을 통해 혈압을 억제하는,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청 지질과 관련된 생리적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요. 오메가3 계열에서 혈청 지질 감소로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농도를. 마지막으로 혈액의 염증 반응에 관련된다는 것인데요. 오메가6 계열에는 평활근 수축 및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천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오메가3 계열에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천식이나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메가6 계열보다도 오메가3 계열의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이는 아이코사노이드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필수 지방산 중에서 EPA와 DHA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EPA, DHA 중고등학생들의 성장이라든지 두뇌 개발, 수험생의 영양 성분과 깊게 관여되고 있던 등푸른 생선의 DHA 또는 EPA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EPA와 DHA와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등푸른 생선에 많은 EPA는 동맥경화증의 예방 효과가 있고요. DHA는 치매 예방과 두뇌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섭취가 많은 이 에스키모인들은 지방을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의 발생이 낮은 이유는 생선에 함유되고 있는 EPA와 DHA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키모인들은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데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육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 생선에는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EPA, DHA가 있어서 혈관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이런 게 최근에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을 가까이 하되 특히 고등어나 참치, 꽁치같이 등푸른 생선
EPA나 연어도 마찬가지죠. 등푸른 생선을 많이 챙겨 먹으면 현대병의 고질병,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 지질 섭취와 관련된 질환이 많이 있겠죠. 제일 무서운 게 이 심혈관계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암입니다. 지질은 섭취하는 종류나 양에 따라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 및 암 등 만성 퇴행성 질환 발생과 관련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동맥의 경화의 진행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맥 경화의 진행을 보니까 결국 동맥 내벽에 섬유성 플라그가 침착되면서 내강이 점차 좁아져서 정상적인 혈류에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동맥 경화가 일으키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혈관 내피 세포의 움직임을 포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3단계에서 그림을 보면은 무기질과 단백질의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요. 그 가운데는 지질 호수라고 불리우는 노란색 지질이 가운데에 생기게 되고요. 그 가상에는 포말세포로 죽은 대식세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특히 동맥이 산소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혈관의 내피 세포가 좁아짐으로써 혈류중 장애를 일으키는 동맥경화, 결국 이게 터지면,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뇌경색이 되겠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질 섭취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섭취하는 종류나 양에 따라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 및 암 등 만성 퇴행성 질환 발견과 관련이 됩니다. 이처럼 생명과 관련이 있는 심각한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지질이기 때문에 지질은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심혈관계 질환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림인데요. 동맥경화의 진행의 내용을 그림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1단계별로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무기질과 단백질의 노폐물이 축적돼서 지질 호수를 만들어지고 혈관 내 내피 세포를 좁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짐으로써 동맥 내벽에 섬유성 플라그가 침착돼서 내강이 점차 좁아져서 정상적인 혈류에 장애를 일으키는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심혈관계 질환은요,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의 점도가 커져서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 벽에 이러한 물질들이 축적되는데요. 특히 동맥 벽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축적되면 동맥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탄력성을 잃게 되는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류도 따릅니다. 이처럼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은요, 혈전이 생성되고 혈류를 심하게 방해하고 플라그는 더욱 축적되어 악화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에 일어나면서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이 뇌혈관에 일어나면 뇌졸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옛날 말로 중풍이죠. 그러나 혈관 내벽의 70 내지 80%가 좁아질 때까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고지혈증은 다른 말로 이상지질 현상 중 하나로서요, 2009년도에 나온 한국인의 이상지질 현상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한국인의 이상지질 현상인데요, 정상 기준을 2009년도에 정립시켜 놓은 곳입니다. 구분을 보면은요, 총 콜레스테롤하고 몸에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몸에 좋다는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구분해서 정상이나 경계나 위험의 수준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를 주면 피검사를 일반 의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지를 우리가 받게 되면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상적인 수준을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100에서 129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남자는 40, 여자는 60.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지질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질의 세 번째 강의,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요, 지질의 체내 기능, 지방이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성 지방의 체내 기능, 그 다음에 인지질의 체내 기능, 콜레스테롤의 체내 기능, 마지막으로 필수 지방산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지질의 체내 기능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질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